언어를 매개로 한 자아, 의식이 앞으로 100년 후 어떻게 될까? 저는 초미의 관심이에요. 의식의 진화는 바로 언어에서 수반되고 온 거니까요. 이 언어를 인류가 점점 회피해버려요. 지금 초등학교부터 20대, 30대까지는 전화 걷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일부 있대요, 벌써.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스마트폰 세대가 갖고 있는 지난 20년 동안 인류한테 준 인류 진화사에서 큰 충격입니다. 의식 관점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문화 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공익사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식이 사라지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의식 언제 사라져요? 예, 간단히 목욕탕에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떳떳한 탕에 있다가 딱 나올 때 욱 하고 휘청거려 본 적 있는 사람 있죠? 예, 혈압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떳떳한 물에 있을 때하고 탕 바깥으로 나올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립성 저혈압이라 불러요. 순간적으로 이게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깜빡 의식이 사라져요. 위험하죠. 그러나 그 정도는 생명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1, 2분 만에 툭툭 하고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기증 나왔고 넘어져 본 사람 간혹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의식이 사라져요. 명확히 사라져요. 단 1, 2분 정도. 예. 혹은 10초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의식이 10분, 뭐 1시간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목욕탕에서 넘어져 갖고 의식이 10분 이상 사라졌다. 그거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잠깐 이렇게 이거 어디지 하고 머리 흔들다가 그래 저기 돌아와갖고 가는 거. 뭐 1분에서 한 10초에서 1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1분 내로 의식이 돌아올 수 있죠. 이게 바로 의식을 측정했다는 겁니다. 뭘 측정해서? 의식이 사라지는 데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의식이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 의식이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가장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뭐죠? 마취 한번 해보세요. 살아오면서 다들 40, 50대까지 살면 마취를 한두 번 해보죠. 예, 위내시경을 하든 해보세요. 마취를 해보면 위내시경 할 때 마취하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잖아요. 그거 할 때 마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취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위내시경 할 때 뭐 시간이 한 10분이라 합시다. 10분 정도는 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죠.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죠. 세 번째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식물인간 되는 경우 있죠. 의식이 없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적어도 10년, 20년까지 진행되는 것도 있죠. 바로 이게 의식을 측정하는 첫 번째 단초입니다. 다시 말해 의식이 사라졌다가 의식이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에 관련되는 벡터를 찾아낸다면 바로 의식을 수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이 분야는 처음 이렇게 들어가면 뭐 황당하고 그냥 뭐 좀 철학적 개념도 좀 들어있고 굉장히 애매하고 어벙벙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의식이 사라지는 경우를 카운트해보면 지금 의식과학하고 결합을 하면서 폭발력 있게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 에테르나 뭐 이렇게 마취약이 있습니다. 클로로프롬이나 이런 마취약 이제 옛날에 하면 사람이 그냥 마취가 돼요. 마취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의식이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럼 의식이 없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의식에 대해서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의식이 없었다는 말이 뭐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알죠. 어떤 것도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마취를 1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그 시간 내에 일어났던 모든 감각, 기억, 나의 몸 움직임, 하나의 생명체로서 나에서 일어났던 모든 총체적 사건을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다. 이게 의식이 없다는 말이죠. 총체적입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어떤 흔적도 없어요. 어떤 느낌도 없어요. 내 브레인에. 됐죠? 그래서 의식은 굉장히 클리어한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린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명확한데 의식 연구에서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이 상태를 설명하려고 봤더니 되게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의식이 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설명하면 복합적으로 되고 설명하면 할수록 몰라지는 분야가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내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의식이 있다 없다는 말은 뭐냐면 행동을 보면 알아요. 모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의식이 있느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의식이 있느냐? No. 움직이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걸 좀비라 그래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 좀비라는 현상이 의식 연구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자, 좀비 영화 보셨죠? 좀비 영화 보면 좀비는 뭐요? 뭐 이렇게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막 따라가죠. 그러면 좀비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따라가지? 물으면 너 왜 저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지? 왜 따라가지? 물으면 좀비 입장에서 당황해요. 그냥 좀비는 그냥 따라가서 해코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좀비한테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래, 너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너 느낌이 어때?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물으면 좀비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야. 칼 들고 따라갈 뿐이야. 자동 인형. 정확하게 좀비는 자동 인형입니다. 자동 기계입니다. 자동 기계인데 목적은 있어요. 이제 또 어려워져요. 사람을 해코지 한다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뭐가 없느냐? 좀비에서는 너는 지금 도대체 이 나쁜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걸 너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물으면 어린애들 잘하죠. 글쎄, so what? 몰라. 이게 좀비예요. 이제 정의가 됐죠. 움직인다 해갖고 다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움직인다 해갖고 다 의식이 있는 거 아닌 게, 목류병 환자들이 뭐 내가 지난 바로 여기서 방송 때 이쪽에서 내가 강의를 했죠. 몇 달 됐어요. 거기서 작년도인가 했죠. 바로 목류병 상태에서 뭐 20km 운전해갖고 그 살인사건 일어난 이야기 했잖아요. 20km를 운전하고 할 때까지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예.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이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브레인을 공부를, 묘미를 느끼시려면, 곧장 의식 이론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뭐, 대가들도 뭐, 20, 30년 해도 결론을 궁극적으로 못 도달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겁니다. 최고의 궁극의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얻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이라는 분야가 도대체 왜 그러니까 어떤 분야길래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매달리고 20년 이상 연구를 하느냐?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연구를 해도 모든 사람이 동의하거나 학계에서 이걸 하고 이게 정답이 가깝다라고 확 불거진, 다시 말해 전 인류가 동의하는 그런 의식 이론은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이걸 이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식 이론이 왜 그렇게 복잡, 다층적이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느끼는 의식 이론은 그 비슷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원자 모델이나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처럼 브레인과학에서 가장 궁극의 질문이 의식인데, 이 의식에 대해서는 아직 이쪽 학계에서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의식 이론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차머서, 중요한 사람만 이야기했습니다. 이 차머서야말로 이제 이 의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1990년도인가 바로 하드 프로블럼,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의식 학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크레타섬에 열렸고, 올해는 산티아고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의식 학회에서 이 차머서라는, 그때 이제 이 사람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철학자가, 철학 교수입니다. 차머서가 의식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뭐 아주 획기적인 논문이라서 주목받은 게 아니고, 이 차머서라는 학자가, 젊은 학자가 브레인 의식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한테 한마디로 찬물을 딱 끼얹어버린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던진 찬물은 뭐냐 하면, 왜 충격을 줬나 하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의식 문제에 있어서는 하드 프로블렘이 있다. 이걸 어려운 문제라 불러요.
그래서 의식 이론이 아직도 왜 인류가 원자 모델, 원자론이나 양자 이론, 상대성 이론처럼 인류한테, 이게 바로 우리한테 바로 지금 AI 혁명을 만들어줬잖아요. 반도체 AI 혁명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이론들인데, 특히 원자론하고 그 상대성 이론, 양자론이 이걸 제가 전공이 사실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걸 분명히 예측 가능하고, 어마어마한 우리한테 뭘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의식 이론은 최초로 이 찰머스가 이 하드 프로블럼이 의식 이론의 핵심이다, 이걸 선언했어요. 자, 하드 프로블럼 이런 거예요. 무지개를 떠는 걸 봤다 합시다. 자, 무지개는 이제 우리가 그 물리학적으로 전자기파잖아요. 색깔은 모두 전자기파라는 거 하잖아요,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지개의 그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은 전자기 파동의 주파수일 뿐인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가야금이나 기타를 추면 기타 줄이 바이브레이션 하잖아요. 이 바이브레이션 진동에 이 초당 몇 번 진동하는가, 그게 바로 색깔인 거예요. 저걸로 보세요. 이게 바로 하드 프로블럼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무줄을 탁 튕겨갖고 하면 고무줄이 진동하잖아요. 기타 줄을 탁 튕기면 진동을 하는데, 그걸 굉장히 그 셔터 빠른 사진기로 찍으면 이렇게 1초에 몇 번 진동했다는 걸 채울 수 있잖아요. 내가 더 세게 당기면 더 빨리 진동하겠죠. 그 진동하는 횟수요. 초당 몇 번 진동했는가. 뭐가 진동하는데, 이때는 고무줄, 철사줄이 아니고 전자기 파도가 치는데,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물결이 일어나는 걸 초당 이렇게 기준선을 이 물결이 초당 몇 번 통과했는가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 카운트하는 덩어리가, 그리고 초당 100번, 초당 1000번, 초당 10,000번 했다는 그 덩어리가 바로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당 많이 하면 에너지가 커요. 그 주파수가 높다 그래요. 주파수가 높으면 온도가 높아요. 온도로 바꾸면 높아요. 그럼 색깔로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푸른색이 돼요. 여러분들 불꽃이 보면 처음에 탈 때는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온도가 낮아요. 대략 2000도, 별의 붉은색이면 레드 자이언트면 2000도쯤 돼요. 별이, 여러분들 별빛에 겨울에 몽골 초원에 가서, 제가 호주에 몽골 초원을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별을 많이 봤어요. 여름마다 가서 별을 봐요. 그러면 별을 보면 처음에 별의 색깔이 붉은색이면 진동이 어떠냐면 거기서 나는 빛의 진동이 낮아요. 그럼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이에요. 온도가 높으면 노란색으로 돼요. 노란색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태양이에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얼마냐 하면 대략 6000도쯤 되잖아요. 그 G타입 별이라 불러요. 6000도쯤 되면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6000도란 말이 뭐냐면, 노란색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뭐가, 전자기파가 흔들리는 주파수요. 그런데 이 주파수가 어떻게 색깔로 되느냐 이거요. 이게 바로 하드 프로블럼입니다. 따라하셨나요? 너무 간단하죠? 주파수는 내가 떨리는 거잖아요. 떨리는 것도 어떻게 색깔이 되느냐고요. 자, 다르게 또 얘기할게요. 자, 시큼한 그 귤을 먹는다. 시큼해. 근데 시큼한 거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산성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오렌지에 그 산성물질 들어갔단 말하면 pH 값이라 그래갖고 양성자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양성자 개수가 많다는 것이 어떻게 내 혀에서는 쓰다 이걸로 바뀌었느냐고요. 쓰다는 거하고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하는 거하고, 빨간색 노란색은 주파수잖아요. 흔들림 1초에 몇 번 흔들렸는가 문제고, 쓰다는 거는 뭐냐면 양성자가 내 혀에 몇 개 부딪혔는가, 센스 됐는가, 그 문제인데, 나는 그걸 시다고 달거나 시거나 맛있다는 맛으로 바뀌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 가렵다는 거. 가렵다는 벌레 물려 갖고 모기에 쏘여가 가렵다 하면서,
그거는 퉁 붓는데 뻘겋게 되는데 그건 모세혈관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세포가 빠져나와 갖고 그 여러 가지 그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이요. 그 과정을 우리는 뭘로 느껴요? 가려움으로 느껴요. 그럼 가렵다는 거는 노랗다는 거는 우주에 어디 있느냐 이거요. 자연에 어디 있느냐 이거요. 자연에서 그게 뭐냐 이거요. 색깔은 자연에서 전자기파의 주파수일 뿐이고 가렵다는 거는 내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에서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 T세포, B세포, 뭐 특히 T세포,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뭐 혈소판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 작용일 뿐인데 나는 그걸 가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텐션. 바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알록달록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새고랗게 느낀다는 거예요. 가렵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느낀다는 거는 우주에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자연에 있는 거는 진동수밖에 없어요. 빛의 진동수를 색깔로 바꾼 거고 여기에 세포들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가려움으로 내가 바꾼 거예요. 그럼 이 가렵다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빛의 진동수는 존재해요. 명확히 존재해요.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면역세포, 알러지 반응이나 이 모든 것도 카운트할 수 있어요. 무슨 세포가 관련되어 있고 무슨 단백질이 관련되어 있고 다 막 비주얼, 고주얼 다 밝혀져 있어요. 그거 백날 밝혀지면 뭐 할까요? 단 하나의 질문을 대답 못 하는데 바로 그 단 하나의 질문이 바로 하드 프로블렘입니다. 그 단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그래 그 자연에 진동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역세포 단백질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 생화학책에서 다 나오는데 내한테는 그게 나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내한테는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 그 다음에 치통, 그 다음 쓴맛, 그 다음에 가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려움, 쓴맛, 치통, 알록달록은 자연에 없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바로 하드 프로블럼은 내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의식 이야기의 첫 관문이 하드 프로블럼이 얼마나 하드한가, 얼마나 단단하고 뚫을 수 없는가를 느꼈을 때 왜 노벨상 받은 대가들이 20년, 30년 보냈는가, 그리고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결과를 못 만들어냈는가의 출발점입니다. 그걸 처음 지적한 사람이 참었어요. 이 젊은 철학자가 브레인 하는 생물학자, 그 다음 브레인 과학자한테 일가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분자 레벨에서 물리학자들이 진동수 다 측정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거는, 바로 우리가 느낀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현상적 변환이라 불러요. 현상적 변환이라는 걸 이제 뭐 와닿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귀신 본 적 있나요? 없죠. 다시 뭐 그보다도 저 너머 세계, 달력 바깥의 세계, 달력 밖을 걸어나간 사람이 많아요. 이 문장은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달력 밖을 걸어나간다. 더 이상 시간의 세계를 살지 않는 자. 죽음이죠. 자, 죽음은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만나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서는 경험할 수 없죠. 오마이 사이언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죽음에 대해서 인류가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살아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정확한 데피니션은 이겁니다. 죽음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살아서는 해볼 수 없는 무엇. 살아있는 어떤 존재도 죽음을 느껴볼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하드 프로블럼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느껴보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으면 돼요. 그 죽는 순간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느낌을 자판을 두드려 설명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은 심장이 멎고 모든 건중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또 모순이에요. 바로 의식의 하드 프로블럼은 바로 요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내 속에만 갇혀 있어요. 나는 알아요. 내가 알록달록하게 느끼고, 내가 애틋하게 느끼고, 내가 서글피 느끼고, 내가 가려움을 느끼는 이거는 오직 1인칭 관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가려움을 타인한테 말로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이 의식 문제는 이걸 처음으로 이 하드 프로블럼이라는 걸 제기하면서 이제 의식 연구자들이 어떠거라 하면서 이 문제는 인과 법칙이나 생리학적, 그 다음에 신경회로적으로 다 밝혀졌다 해도 마지막 심판, 마지막 관문. 그래서 너가 느낀 거, 그거하고 이 물리적 현상은 무슨 관계야? 정답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도자리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의식에 관한 이 질문이 인류가 답을 못 냈다는 거,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브레인 과학이 바로 브레인 전체 시스템 레벨, 회로 레벨, 신경세포 레벨, 그 다음 단백질 유전자 레벨 다 밝혀냈다 합시다. 백날 밝혀낸다 해도 지금 이 하드 프로블럼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죽음이라는 거는 당연히 죽었어야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살아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다 할 수 있느냐. 이면이 이제 이렇게 빗금이 쳐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직접 그려가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눈이 이렇게 볼 때 사람이 볼 때 이게 앞면이잖아요. 이게 뒷면이잖아요. 이걸 딱 입체를 그려놔 놓고 여러분 실험해 보면 돼요. 입체를 그려놔 놓고 딱 이렇게 한참 너무 눈에 힘주지 말고 한 2, 3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갑자기 앞뒤가 스위칭을 해요. 이면이 분명히 앞인데 뭔데? 뒷면이 확 앞으로 와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그려 해보시면 돼요. 앞면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앞면인 거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앞면이 돼버려요. 또 한참 보고 있으면 야가 앞면이 돼버려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중간 과정은 의식이 안 돼요. 결과만 의식이 돼요. 오마이 사이언스. 의식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 이겁니다. 의식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가 시각,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시각이잖아요. 보는데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려놔 놓고 앞면, 뒷면이 쫙 보고 있으면 휙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뀌어지는 중간 과정이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 없어요. 안 보여요. 의식화되지 않아요. 자, 바뀌는 과정이 의식화되지 않아요. 그럼 의식화되는 건 뭐냐면 결과, 뒷면이 쫙 앞으로 왔다는 결과, 이 뒤가 다시 앞으로 왔다는 결과, 앞이 뒤로 갔다는 결과, 스위칭한 최종 산물, 그것만 의식이 돼요. 뭐라? 이거 비슷한 얘기 들어봤죠? 아까 내가 처음 이야기했죠? 우리가 습관 반응은 의식이 안 돼요. 뭐냐면, 냉장고에 물을 마시려고 물병을 찾아 냉장고로 갔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냉장고 앞에 서갖고, 내가 못 담으러 왔지? 깜빡한 적 있죠? 뭐, 그거 치매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요. 한 가지 몰두하다가, 물 막 마시고 싶어갖고, 뭐, 대화를 한참 하고 있다가, 물이 목이, 그래갖고, 냉장고까지 갔는데, 문을 열라고 또 보니까, 내가 물 마시러 왔는지, 우유를 마시러 왔는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하나의 행동이잖아요. 그럼 세부적으로 보세요. 처음에 의식된 거는 뭐냐면, 목이 갈증이 있어. 물을 마셔야 되겠네라고 의식이 됐죠. 자, 의식됐어요. 그 다음에 짠짠짠짠짠 한 10초 정도 걸어갔어요. 가서
냉장고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내가 왜 냉장고 왔는지 깜빡이 몰라. 다 한 경험해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자, 내 잘 보세요.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아니에요? 요건 의식이에요. 요게 의식이에요. 이거 뭐죠? 당혹하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분명히 냉장고까지 왔는 건 아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몰랐잖아요. 뭐 때문에 왔는지 이 상관의 이 과정은 의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앞에 딱 섰을 때 의식이 됐죠. 시작 포인트 의식 됐죠. 마지막 의식 됐죠. 근데 가정에 내가 갖고 있던 물을 마셔야 된다는 내용은 사라졌죠. 이거 여러분 되게 분석해 보셔야 돼요. 의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때 시작 포인트하고 마지막 포인트가 목적이죠. 목적인데 여기서 이런 거는 냉장고까지 가는 목적은 도달했죠. 근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냉장고는 우유인지 냉수인지 요 세부적인 목적에서 또 잊어버린 거죠. 자, 결론을 낼게요. 자, 이렇게. 자, 이거 동일합니다. 우리 의식에서 앞과 뒤가 바뀌는 과정은 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는 시작 포인트하고 냉장고 앞에 딱 서갖고 하는 그 순간 이 두 포인트는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은 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략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식은 최종 결과물 레벨을 한꺼번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최종 결과물을 한꺼번에 보여줄 때 이게 의식 레벨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인한테 장미꽃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 경험을 그 원시인은 할 수 있을까요? 원시 부족인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한 거는 장미꽃에 사랑을 전달하는 그걸 경험 못했고, 이거 저 사람이 염소주라고 뭐 약간 붉은 뭐가 있는 끝다리가 붉은 채 있는 그 풀을 내한테 줬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이 다르죠. 예. 장미꽃에 사랑을 전달하는 그 경험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의식은 간단해요. 의식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이 책 대단한 책이요. 그 생명 그 자체의 감각은 딱 한마디로 뭐라냐 하면 의식은 뭐냐? 의식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경험이 의식이 있느냐?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 금방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이 의식이 있느냐 물으면 간단히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인공지능이 경험을 할 수 있느냐? 간단하죠? 경험을 못하죠 아직은. 네, 인공지능은 경험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좀비는 의식이 있느냐? 간단히 끝나요. 좀비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만약에 사람을 좀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칼을 쥐었을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하잖아요. 벌벌 떨거나, 막 그 격양된, 막 두려움에 떨거나, 그 다음에 분노가 폭발하거나, 그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좀비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기엔 좀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좀비는 행동은 하는데, 그 행동에 동반된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면 의식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인간이면 다 가져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침판지도 의식은 가질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의식은 가질 수가 없어요. 1차 의식은 있어요. 애들만이 말하는 언어가 없는 1차 의식은 있는데 시간의식도 고차의식입니다. 언어를 동반한 시간의식까지 갖고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의식은 우리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식과학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식은 바로 뭐하고 동의하냐 하면요. 경험입니다. 인간의 경험. 우주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뭘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 경험에는 반드시 느낌이 동반하죠. 느낌이 동반하지 않는 경험이 있나요? 그게 바로 좀비죠. 그래서 의식하고 가장 비슷한 이야기,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게 느낌이고, 의식하고 100% 같은 걸로 바꿔놓을 수 있는 단어가 경험입니다. 경험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인종이나 나이나 다 불문하고 인간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은
분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했던 하나의 경험은 세부 구성 파트로 분해하는 순간 없어져요. 그게 바로 의식의 통합성입니다. 자, 우리가 거의 막 50년 만에 내 초등학교 단짝을 만났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또 군대 생활했던 전우를 진짜 서로 도와줬던 전우를 만났다. 굉장히 절박하잖아. 그때 포옹을 딱 하잖아요. 그 순간에 막 그 느끼는 그 모든 것, 그 주변에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의 단일한 분해할 수 없는 하나로 온다는 거예요. 예. 여름 바캉스 가갖고 동해안에서 혹은 남해안에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고, 예. 바닷바람이 불고, 예. 하늘에 뭉게구리 떠나가고, 간혹 갈매기가 지나가고, 예. 신선한 바닷바람 냄새가 나고, 이때 신선한 바다 냄새, 갈매기 울음소리, 떠있는 뭉게구름, 끝없이 펼치는 지평선, 수평선. 자, 내가 벌써 시각, 청각 다 이야기했죠. 이거 한번 분해해 보세요. 되는가? 한꺼번에 오죠. 인상파 하가의 그림처럼 분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 수평선, 바닷바람, 뭉게구름, 뜨거운 태양, 하나의 여름의 해변가의 추억이라는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그것을 구성 파트를 분해할 수 없어요. 물론 분해가 되긴 해요.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거기서 갈매기가 끼욱끼욱 하고 울고 지나갔다 하면 그쪽에 주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름에 뭉게구름을 떠오르면 그 뭉게구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라를 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뭉게구름을 통해서 하나의 또 이 인가 구조가 나와요. 갈매기 지나갈 때 갈매기를 따라가는 의식에 쪼매는 인가 구조가 나와요.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면 뭐 옛날에 영화에 봤던 장면 또 링크된 또 하나가 나와요. 자, 이야기했죠. 의식은 단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공진을 한다는 거예요. 공명을 한다는 거예요. 공명을 해서 전체의 가장 큰 집합, 더 이상 쪼개지 않는 가장 인가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요. 장렬하는 태양, 뭉게구름, 갈매기 울음, 수평선, 바다 냄새. 됐죠? 이게 바다 냄새, 수평선, 태양, 뭉게구름은 그 각각 세부적인 인가구조가 있어요. 근데 통합한 전체 인가구조, 그 가장 큰 최대 인가구조가 우리가 경험하는 에델만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장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장면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네. 그걸 그리스도공원은 뭐라 그러냐면 화는 불가능한 최대 인가구조. 최대 인가구조니까 그 속에 적은 인가구조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쪼매는 인가구조들이 바로 쪼매는 공명현상들입니다. 각각의 특질이 있죠. 각각의 특질. 네, 갈매기 울음소리의 특질이 있고, 장렬하는 여름의 태양의 특질이 있고, 뭉게구름의 특질이 있고, 수평선의 특질이 있죠. 그 특질들을 다 갖고 있는 이 브레인의 지금 청각적,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들, 그게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지도들이 서로 공명을 해요. 공명을 하면서 하나의 여름의 해변의 추억이라는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장면은 세부 인가로 나눠지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맥락으로서 통합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맥락으로 통합된 가장 큰 집합, 최대 화는 불가능한 인가구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경험이라 불러요. 여름의 해변가의 추억은 적어도 4-5가지의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감각의 바로 동조, 바로 공명, 공진이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 도달했어요. 이제 의식은 그 하나의 장면이 바로 우리의 한 순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의 장면을 구성해서 장면을 구성하는 거 어떻게 되죠? 여름의 추억은
10년이 지나도 남죠.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79년도까지 동해안 후포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거의 벌써 40년, 50년 지난 기억들이 한순간도 안 떠나가요. 그 장면 그대로 인출할 수 있어요. 크릭하고 그 두 사람은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시각을 통한 시각적 의식을 규명했어요. 이걸로 해갖고 메인으로 갔어요. 여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토로니 에델만은 이제 꼽힌 게 뭐냐 하면, 에델만은 바로 신경진화 쪽으로 설명을 했고, 조금 있습니다. 토로니는 IIT로서 바로 의식을 수량할 수 있다. 자, 의식 이야기가 대충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몇 가지 보여줄게요. 브레인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브레인에서 실제로 세포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소뇌입니다. 소뇌가 굉장히 커요. 소뇌의 가립세포는 개수가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아요. 근데 모든 의식 이론에서 모든 의식의 이론가들이 공동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브레인에서 세포가 가장 많은 소뇌는 전적으로 의식이 없어요. 무의식이요. 소뇌가 관여됐다면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뇌는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소뇌는 가장 이렇게 합니다. 소뇌는 균형감각, 그 다음에 고유감각, 그 다음 중요한 게 운동계획, 일부 운동계획. 요 세 가지가 메인입니다. 근데 전부 다 이 고유감각이나 균형감각은 운동계획에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소뇌는 운동계획으로 보면, 운동에 관한 거는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 의식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뇌는 다 드러내도 의식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놀랍죠? 이만한 덩어리잖아, 소뇌가. 이걸 다 드러내도 의식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식 이론을 공부를 해보면 이게 왜 참 놀라운 거냐 하면, 요 안에 매출해야 할 만한 3cm쯤 되는 적은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시상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시상 가운데 있는 좁쌀알 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트라라미나 누클레스, 요 좁쌀알 만한 신경핵을 건드리면 불을 끄듯이 의식이 싹 사라져요. 놀랍죠? 대뇌피질을 보세요. 대뇌피질을 웬만큼 이만큼 드러내도, 이만큼 이게 사라져도 의식하고 거의 관계없어요. 심지어 수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두증은 뭐냐면요, 브레인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단면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뇌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제3내실이 있고, 이쪽 빈 구멍이요. 근데 이쪽에 물이 차요. 이게 내척수액이 차는데, 야들이 점점 커져가면 브레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실제로 브레인 세포가 있는 야들은 압축을 받아갖고,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브레인 세포는 종이짝처럼 얇아져 있어요. 이렇게 브레인 전체가 전부 다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찼다가 수두증이라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 의식이 말짱해요. 의식하고 아무 주장 없어요. 됐다. 따라주나요? 그러니까 의식은 브레인이 많이 관련한다, 적게 관련한다도 아니고, 소뇌가 다 드러내도 의식 관계없고, 그런데 또 반대로 요 안에 있는 그 몇 개 건드리면 의식 그냥 꺼져버리고, 또 특히 요쪽에 있는 요쪽에 브레인스템이라는데 뇌간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핵들 몇 개 건드리면 의식 꺼져버려요. 꿈도 못 꿔요. 꿈도 사라져버려요. 꿈하고 의식이 관계 있다고 대충 감 잡았죠. 요쪽에 핵들 몇 개 건드리면요, PPT, 요런 핵들 건드리면 꿈을 못 꿔버려요. 쪼매네요. 좁쌀만 해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면 크릭하고 고는, 그럼 도대체 의식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그걸 우리 브레인에서 이 사람들은 20년을 찾았어요. 20년 찾았는데, 그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다 학계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거는 한 가지 정도 설명하는데 그거 다 아니다. 그런데 이 코호가 놀랍게도 이 토로니의 IIT 이론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IIT 이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 한 가지 응용을 주면, 이 IIT 이론은 지금 주류를 차지한 이유가 뭐냐면 실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몇 가지 나온 실용성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브레인이 이렇게 있다면, 이 DNA 피질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브레인 껍질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성은 어떤 사람이 창의성인가? 이런 것도 이제 브레인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IIT는 바로 정보의 통합이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통합을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이 정보 통합의 정도, 이 파이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파이 값이 뭐 70, 뭐 10, 20, 뭐 이런 값을 가져요. 이게 로그 2비트 뭐 이런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계산이 됩니다. 뒤에. 그러면 이게 이쪽에 만약에 이게 프리프론탈, 이쪽 브레인을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갈게요. 이쪽에 후두 종엽, 그 다음에 이게 프리모타, 그 다음에 이게 PPC, 뭐 이런 영역이 있어요. 브레인에서. 그러면 야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됐을 때 창의성이 높은가? 이 문제는 연결된 이 통합의 지수, 이 파이 값이 만약에 10에서부터 70까지 있다면 70 정도가 되면 높다는 거예요. 그럼 70이 된다는 게 어떤 양상이 있냐면 결과만 아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모든 포인트가 모든 포인트에 연결되면 가장 많이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잘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곳이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손해입니다. 손해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운동 피질하고 어마어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브레인, 척추하고도 어마어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연결 많이 되어 있으니까 손해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네?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랜덤하게 그냥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통합지수가 예를 들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우연히 전전두엽하고 이쪽에 여러 가지 기억하는 영역만이 굉장히 뭐 어떻게 특화되가 많이 되고 이쪽은 적게 되고 이렇게 이걸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뭐죠? 집중과 선택. 집중과 선택이 잘 된 연결이면 이 값이 연결 개수가 적어도 통합 연결 값이 70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브레인인데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브레인과학의 본질이 뭔가? 왜 대가들이 평생을 의식에 올인하느냐? 결과에 도달을 못해도 중간까지만 가도 의식이란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만 해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자기 본인을 바라보는, 자기 행동을 바라보는, 그 다음 타인하고 감정 교류를 할 때 바라보는 이 모든 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공부는 그냥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원자 모델을 발견하는 만큼 이 의식 이론은 인류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현상, 행성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현상의 본질은 의식 레벨에 올라와서 절대적으로 침묵하고 캄캄한 우주 속에서 반딧불처럼 반짝이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의식입니다. 그 짧은 찰나적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실상을 기껏 보게 되는 겁니다. 인류 진화사에서 큰 충격입니다. 의식 관점에서. 다시 언어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곧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곧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얻어서 의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얻는데 반대로 놓아버린 게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생동물은 혼자 살아가요. 오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퇴화되어 버린 거예요. 언어를 놓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단지 야생화된 동물일 뿐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 스마트폰 문화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바라보게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의 복귀, 그 느낌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